중국의 수도 베이징. 정상회담 이전까지 베이징은 우리에게는 제3의 국경지대였다. 공식적으로는 닫혀있던 북한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곳. 남북한 관계의 물꼬를 터온 것은 바로 경제 문화적 교류였다. 지난 98년까지 이미 17억 달러를 넘어선 남북 교역량, 정상회담까지의 밑거름이 된 것은 이 같은 민간 교류였다. 오늘 남북교류의 출발점은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에 관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이다.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교포 사업가를 비롯해 베이징은 북한 관련 사업을 벌이려는 기업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재미교포 김찬구 씨도 그런 사업가들 중에 하나.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해왔다. 최근까지도 그는 북한에서 임가공 형태로 봉제 완구를 수입해왔다. 어디서 수입하든 간에 이걸 붙여야 돼요, 반드시. 여기 보면은, 이제 원산지는 북한, 순평완구, 여기 있잖아요. 조선 평양 순평완구 공장. 그의 첫 사업은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 그러나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사업선을 찾는 일이었다. 이제 그 대승총국의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일을 했는데,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해도 약속대로 2달 이후에 나는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평양을 가보니까 약속한 사장은 한 힘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위에 당에 보고를 해가지고 당에서 그 모든 것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실천을 옮기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만은 그 부총리 때 김다련 씨 이런 분야 그런 레벨이야만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난 94년부터 북한에서 임가공 형태로 구두를 생산해 들여오고 있는 한 제화업체. 그곳의 정주관 사장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국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 국내 제품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지. 한 달 300쪽으로 시작한 교역이 지금은 한 달에 10,000쪽. 이 제화업체의 교역 상대는 북한의 광명성 총회사다. 그러나 지금의 교역 상대를 찾기까지 그 역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우리가 94년에 저쪽 대표부하고 북경에서 처음으로 투자 합의 계약을 했는데 저쪽에도 그동안 대남 창구가 준비가 덜 됐고 우리 쪽도 저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아서 서로 대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 계약한 거는 삼천리 총회사인데 그 다음에 계약한 사람이 보면은 고민발이고 그 뒤에는 대경추고 그 뒤에 또 판병성이고 그러다가 중단돼 버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재미교포를 통해서 평양에 있는 광명성 총회사 총사장을 북경으로 나오게 해서 그 북경에서 저하고 면담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단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교류에는 남과 북을 이어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북한 허담 정무위원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9년 77선언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최초였던 정주영 회장의 북한 방문. 91년 화제가 됐던 통일교 문선명 씨와 김일성 주석의 만남.
그리고 92년 대우 김우중 회장의 방북에도 역시 그것을 주선한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금강산 국제그룹 회장으로 알려진 박경륜 씨.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당시 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사진 한 장으로 그녀의 북한 내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에도 그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던 극소수 인물 중의 하나로 남한 인사들의 방북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박경륜 씨를 한마디로 평을 하면은 90년대 중반까지의 어떤 중요한 남북 교류사, 교류, 이 속에서는 사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박경륜 회장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녀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북경. 그녀의 남동생이 경영한다는 한 회사의 사무실에서 박경륜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게 갈마반도인데 우리 사람들 지금 어디 가서 이게 아무도 없거든. 그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내가 8월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올해 나이 66. 청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한 뒤 미국에서 살아온 재미교포 사업가다. 새나라 자동차 사건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제1교포 사업가 박노정 씨가 바로 그녀의 남편. 박 씨의 사망 직전인 84년부터 그녀는 북경에서 활동하며 북한에 진출할 길을 모색해왔다. 아니 그건 우리 장시간 우리 돌아가신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북이 이제 전쟁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가를 오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모로 찾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접촉을 하면 남북조선을 갈 수 있을까? 그게 86년서부터 내가 아주 심각하게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이산가족 북한 진출의 길을 모색하던 박경륜 회장이 만난 사람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인척관계로 알려진 한 인물. 그의 주선으로 북한에 들어간 박 회장은 곧바로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1986년.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현 금강산 국제그룹의 모태인 금강산 관광회사였다. 대화 도중에 돈을 어떻게 하면 벌겠습니까? 그러고 묻더라고. 돈 버시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거기 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광회사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니까 우리가 무역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후인가 다시 들어가서 회사를 차렸죠. 그 제일 처음에 차린 회사가 금강산 관광회사니까 금강산 관광회사. 그런 그 다음에 한 게 금강산 무역개발. 그 회사 2개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4년, 박 회장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현대가 진출하기 훨씬 전 재미 제1교포들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단을 모집했고, 지난 94년 본격적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북한 최초의 시중은행인 고려상업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그녀의 직함은 북한이 지분을 가진 금강산 국제그룹의 회장이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도 남북교류의 또 다른 무대다. Yes. Yes, how are you? Yes, very nice talking with you. 연변 과학기술대의 총장인 김진경 씨도 남북 간 중개인 역할을 담당해온 초기 인물 중에 하나다. 마산이 고향인 김진경 총장 역시 미국 시민권자. 88년부터 이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벌이며 북한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현재 그는 북한의 나진의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통일부와 북한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토지 이용증. 지난 93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의 방북 추진, 연변소 400마리 북한 지원, 수레마을 김진홍 목사의 방북 등 김 총장의 대북 사업은 주로 남한의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대북한 지원 사업을 중개해주는 것이었다. 또 제가 하는 일은 그동안 무슨 장사를 했다든지 무슨 정치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또 협력하고 또 이런 일들을 늘 하면서 또한 북한 사회를 또 국제사회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일했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치과병원의 개설, 북한의 수해 복구 사업 지원 등 북한 내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김 총장은 북한과 외부의 중개자 역할을 해왔다. 저 어떤 분들을 북한에 이렇게 어떤 분들을 소개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런 거는 말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실제로 하신 일은 없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어떤 상인들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은 하여튼 공기업, 제가 생각할 때는 통신, 이것이 지금 통일 이후라도 이 통신 시스템 같아야 된다고. 이런 이제 큰 차원에서 저는 조금 개입하고 있어요. 소를 끌고 북한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곳 임조색 목걸이를 지난 98년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온 국민의 열렬한 기대 속에 추진된 현대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관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던 현대 방북사업 배후에는 한 명의 일본인이 있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을 역임했던 고바야시 게이치 씨가 바로 그 주인공. あそこの仲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けども、現代がその僕に全権を委任するというふうなね、ことをきちっと書いて起こせば、僕はやってもい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ああそこに書いてありますけど、名誉会社じゃないけども、リーさんのあれで来て、それと僕の手紙をつけて送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最初へ。それはキム・ヨンスン首相の方へ。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そしたらまあ僕は直接聞いたわけじゃないけど苦笑いしてたっていうけど、まあとにかくそういう状況があって一旦伸びたんですけども、その後北京でやろ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ですね、それで僕も最初の会合だけは出ていったわけです。 김영삼 전 대통령과도 잘 알고 있는 고바야시 게이치 씨는 현대 방북단의 일원으로 직접 북한에 가기까지 했다. で僕自身もだからさっき言ったみたいにね、ミッシーというよりか自分自身の立場でね、できるだけほとんど北朝鮮からもお金もらったことないし、韓国政府からももら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し、自分の立場で自分ができる範囲で動いて南北の役に立てばね、それは僕は非常に幸せだなと思ってるわけですから。 남과 북 한민족의 만남에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우선 철저히 단절돼 있었던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있었다.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과 교류를 해도 좋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기업들이 사실상 북한과 교류를 하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하고 해야 될지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권과 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 이른바 이제 에이전트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국 기업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초기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북 관계 같이 이렇게 아주 특수한 관계, 또 상당히 그 민감한 성격의 접촉에서는 사실 이 표면에 나타난 공식 라인 이것만 갖고는 대화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라는 건 그런 수면 하에서 어떤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것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개인들이 불가피하죠.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조치 속에서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했던 북한 역시 남한과의 교류를 필요로 했던 것. 남한과의 공식 창구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과 교류를 하려면 중개인이라는 형식이 유용했던 것이다. 상반년 이민경제 계획을 넘쳐 끝내는 자랑을 떨쳤습니다. 북한이 개방으로 나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북한을 도와줘야만이 서로 협상이 소위 시장 경제 국가들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소위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거주의 조선족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주로 유럽까지 포함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적을 두고 있는 조총련 계통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서방의 그 홍콩에 적을 두고 있는 일부 서방 그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에이전트들로 지금 많이 뛰었어요. 그렇다면 남북의 중개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던 것일까? 지금껏 언론상에 공개된 중개인들 중 가장 대표적 인물이었던 박경윤 회장의 역할을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남북한 교류가 본격화된 88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일해온 몇 안 되는 관계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역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남한 인사들을 북한에 연결해 남북한 교류를 증진시켰던 것. 비단 경제인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차원의 북한 관련 일들을 주선했다. 지난 90년 기독교계의 사랑의 쌀 보내기를 비롯해서 91년 천지무역과의 대북 쌀 교역, 95년 남북한 간의 15만 톤 쌀 지원 사업에도 박 회장을 비롯한 몇몇 중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양 교회단 방문 등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 역시 박 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는데도 박 회장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방 세계가 외부와 단절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창구였던 셈이다. 저희가 이제 94년까지는 창구였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에 가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안내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심부름을 전부 다 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今日のテーマは緊迫する北朝鮮情勢です。 박 회장은 또한 대변자이기도 했다. 開いてはいけないと。開けば自分たちの権力はなくすことにつながるっていう考え方をする人も私は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想像してるんですが、この点はどうなんでしょう。それは西側の人たちの想像に過ぎないと思います。私は8年間にわたってずっと観察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韓国企業だけでなく台湾の企業やアメリカの企業、様々な国の企業を北朝鮮に案内をしました。共和国ではそういう人たちがもっともっと早く来て投資をしてくれないと言って不平を言ってるぐらいです。
私は、解放すると体制の崩壊につなが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こと自体理解できませんね。 박 회장은 비공식적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北朝鮮は韓国を兄弟だと思っています。もちろん過去に北朝鮮が韓国の共産化を試みたこともありますし、韓国にも北朝鮮を九州統一しようと考えた時がありました。しかしそれは過去のことです。今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北朝鮮の高官と話す機会があったのですが、こう言っていました。イデオロギーは風のようなものだ。民族は草と同じだ。風が通り過ぎれば民族はそのまま残る。これは大きな示唆だと思います。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日本を結んだ初めての観光チャーター便は日朝国交正常化の期待を乗せて今日午後名古屋空港を飛び出し 91년 평양과 나고야 간 부정기 전세기 운항에도 박 회장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전세기를 운항시킴으로써 북일 관계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82회 생일을 맞아 초청한 서방 지난 94년 핵무기 개발설로 곤경에 처했던 북한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렸던 CNN과 NHK의 김일성 주석 회견 생방송도 박 회장의 작품이었다. 우리가 비밀이 뭐였겠는가? There's no secret we are keeping. 비밀이 없다고. No secret with us. 물론 있으면 군사 비밀들이 좀 있다고. 그건 어느 나라나 물러나고 다 공개 안 하는 거니까. 김일성 주석은 또 북한은 전쟁을 북한으로서는 세계에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홍보하는 자리였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 속으로 걸어나온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때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다가 공화국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때 김일성 주석께서 주석이 계셨을 적에 그분이 세상에다 말하는 게 제일 빠른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 CNN에서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고 이런 일정이 그때는 한창 핵 문제 때문에 많이 많을 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늘 그냥 세계 정세가 굉장히 냉각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때 김정일 장군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CNN이나 NHK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명예회장이 처음으로 갔을 때도 역시 박경윤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통일그룹.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북한한테, 그럼 장기적인 이익이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을 역시 국제사회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경윤 씨의 역할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로 박경윤 회장은 김일성 훈장과 조국 통일상 등 북한 최고의 치하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남북한의 중개인들은 양쪽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남과 북을 자유로이 오가며 활동하기에 빚어진 일들이었다. 저 역시도 그동안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북한에 아주 자유로이 다니는데 남쪽에 가면은 안기부가 북한에서 무슨 임무를 맡아왔나 싶어서 저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무슨 말로 하면 괴롭히고 이렇지요. 또 사실 또 북한에 들어가면은 내가 남쪽에 또 자유로이 다니니까 또 북한 당국에서는 남쪽에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북한에 왔나 이라고 속칭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중 간첩이 아닌가. 지금은 서로 다 오해가 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중간선을 잘 걸어가는 문제인데, 제가 보는 박경륜 회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깊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쪽이면 남쪽에 오는 대로 그저 숨김없이 얘기하시고, 또 저쪽 가면 저쪽 가서도 또 숨김없이 얘기하고, 성격적으로 그분이 허탕하고 또 그때 뭘 숨기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오해받아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남과 북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북파가 될 수도 있고 진남파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남과 북을 대립의 관계를 보지 말고 싸울 존재로 보지 말고 역시 똑같은 민족으로서 동반자로서 보게 되면은 그런 진북이냐 진남이냐 반북이냐 그런 소리 자체가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인들이 남북한의 정보기관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97년 재미교포 윤홍준 씨의 기자회견으로 야기된 이른바 북풍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벌인 안기부의 정치 공작에 북한 중개인들이 개입된 사례였다. 더욱이 안기부의 공작원이었던 암호명 흑금성이 대북사업가의 신분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에이전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빚어낸 일종의 비극이었다. 당국자 대화 라인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원만했을 때는 자연히 이 민간 차원의 대화가 별로 유용가치가 없죠. 반대로 남북 정세가 굉장히 긴장되고 어떤 민간 차원의 대화가 물밑 대화 또는 전달 이런 게 필요한 과정, 또 그런 시기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사건은 경색 국면에서 중개인들의 역할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95년 6월) 첫 발표된 쌀 지원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전기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북한으로 쌀이 보내진 뒤 정부의 쌀 지원은 국회에서 호된 질타를 받는다. 국민의 힘으로 엄중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끌려 다녀야만 합니까? 대북 정책이 왜 그렇게 오락가락 헤매기만 합니까? 김영삼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6번이나 대북 정책을 기조를 바꾸는 쌀 배달 때에는 어떤 위선 조직이 가동했다느니 심지어 미국과 중국을 왕래하는 인사들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들어보고 하루아침에 엉뚱한 결정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쌀을 싣고 간 CRPX호의 인공기 개양을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기대했던 쌀 지원이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비선 조직을 동원해 쌀 지원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고, 그 이유는 6월 27일의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절차에 대한 남북한 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공기 개양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연 실제 과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른바 비선 조직으로 불려진 중개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을까? 베이징의 샹그리라 호텔에서 비밀리에 쌀 회담이 열린 것은 95년 6월 17일. 회담 당사자는 북한의 전금철 위원장과 이석재 경제차관이었다. 쌀 지원 과정을 보면 이미 94년부터 거론되던 쌀 문제는 일본이 북한에 쌀 10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격적으로 쌀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중개인은 조선족 사업가인 최수진 씨. 86년부터 대북 사업을 하며 북한과 가까워진 인물이다. 쌀 사건의 남한 측 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당시 고트라의 북한 실장이었던 홍지선 씨. 그러나 그는 중개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항구했다. 홍 실장님하고 최수진 씨 만나서 나눈 얘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 지금 얘기한 그대로라니까. 그 최수랑하고는 이 쌀에 대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한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372 총회사 우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지. 최수랑은 중계 그냥 미팅 그 타이밍 시간하고 언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누가 나간다 이런 연락을 한 거지. 그 양반이 무슨 뭐 우리 이임을 받아 한 것도 없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 당국 간 회담과 그 전위대의 역할이 긴밀하게 연결이 됐을 텐데. 그건 뭐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런 경색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당시 근무하신 분으로서 북한 담당하신 분으로서 그런 에이전트의 활동상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건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또 알 바도 아니지만은 이 사실상 이 경자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 또 그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또 활발한 건 사실이에요. 뭔가 좀 해보려고. 뭐 코트라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 거론됐던 또 한 명의 대리인인 최수진 씨는 만나볼 수 없었다. 단지 북한의 경제난으로 투자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경영하던 호텔도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중개인들의 역할 자체보다는 당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개인들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던 정책 결정 시스템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비선 조직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남북관계 특성상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선에 움직인 사람들의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쪽에 가까운다든가 또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의 모든 활동 결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바탕위에서 정책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체제를 못 갖췄던 게 하나의 그 실패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95년 당시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다. 연길의 교포 사업가인 전용만 씨는 95년 9월 남북한 간 최초의 해상 직항로인 나진 부산 간 항로를 열었다. 9월 3차 수준, 한국 측에서는 95년 9월 28일 오픈됐고 저희 나진은 10월 1일 이틀 차이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통그룹이라는 해운회사를 경영하는 전용만 씨. 한국 특수선 주식회사의 박종규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해 1년간 심혈을 기울여 남북에 막힌 길을 열었다. 90년 초반에 두만강 하류 지역 개발, 또 환동해권 경제 협력이란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박종규 회장님과 협력해서 이 남북 직항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죠. 또 중국은 정부로부터 또 저희 회사가 길림성의 유일한 해운 국제 선박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북아개발 특히 동북 지역, 연변 지역과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백길, 또 그 물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았고요. 직항로 개설에는 85년부터 연변을 무대로 북한과 사업을 해온 전용만 씨의 경험과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마도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전적으로서 한국 후예로서 중국 2세입니다. 그리고 직항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북하고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무역이라든지 만약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수전 두 나라 한국이나 이북의 차이가 너무 힘든 것이 가슴 아팠고요. 또 당시 정치적인 대결로는 어떠한 남북 교류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 또는 남북이 서로 그 도움이 되고 또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연변에 도움이 되는 길이 바로 그 선박 항로를 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전후 50년간 철조망으로 막혀있던 남과 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통일의 그날을 꿈꾸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밑거름이 된 것은 아마도 남과 북의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과 북을 이어왔던 사람들, 그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평가돼야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트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교포도 있고 재미교포도 있고 민족의식을 가져가지고 민족적 차원에서 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뭐 너무너무나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을 규명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사되지 않은 사업은 어떤 제외하고요. 성사된 사업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이 없었다면 그 사업이 성사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그래도 남북이 어떤 한계를 넘지 않고 긴장 관계가 지속되어 올 수 있고 또 그나마 미미한 그나마 교류가 가능했던 것도 다 그런 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저는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의지와 중국의 접경지대인 중국의 단도, 북한과 교역의 요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거리에서는 북한의 번호판을 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차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가져갈 각종 물자가 실린 트럭들이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불과 5분 만에 신의주로 건너가게 될 물건들. 앞으로 이런 지점들을 통해 남과 북 교류의 장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 속에서 지금껏 남과 북을 이어왔던 중개인이 설 자리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남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히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좀, 대화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근데 항상, 대외 관계와 대내 관계의 밸런스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밑바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화해가 되더라도 통일될 때까지는 그런 밑바닥에 커뮤니케이션을 알선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에이전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 또 북한의 그 가이드라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투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관으로 아마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동의 한 사무실, 박경윤 회장은 이곳에서 남북의 기업인이 직접 만나 보다 전향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회장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은 미국이고 민족은 조선이고 고향은 충청도고 이북에는 난 연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조국은 어디입니까? 남북 다지 뭐. 나는 민족 사업가도 되고 민족 운동도 되고 투자도 되고 투자라는 게 오늘 넣어서 오늘 뺄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게 날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럼 내 세대에 걷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 누가 걷겠죠. 나는 씨 뿌리는 신종을 했다고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가가 아니라고 말 못하지. 지난 14년 한결같이 남과 북을 넘나들며 살아왔던 박경윤 회장. 그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했다는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도 통일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의 통일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될 바로 그날,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함께 마주 앉을 그날이 아닐까. 얘기하면 눈물이 나. 얘기를. 죽지 않으면, 죽어서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물건들. 앞으로 이런 지점들을 통해 남과 북 교류의 장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 속에서 지금껏 남과 북을 이어왔던 중개인이 설 자리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남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히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좀 대화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근데 항상 대외 관계와 대내 관계의 밸런스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어디 가지나 밑바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도 화해가 되더라도 통일 때까지는 그런 밑바닥에 커뮤니케이션을 알선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에이전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 또 북한의 그 가이드라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투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관으로 아마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동의 한 사무실, 박경윤 회장은 이곳에서 남북의 기업인이 직접 만나 보다 전향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회장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은 미국이고 민족은 조선이고 고향은 충청도고 이북에는 난 연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쪽은 미국이고 조국은 어디입니까? 남북 다지 뭐. 나는 민족 사업가도 되고 민족 운동도 되고 투자도 되고, 투자라는 게 오늘 넣어서 오늘 뺄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게 날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럼 내 세대에 걷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 누가 걷겠죠. 나는 씨 뿌리는 심정을 했다고,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가가 아니라고 말 못하지. 지난 14년 한결같이 남과 북을 넘나들며 살아왔던 박경륜 회장. 그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했다는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일교 문선명 씨와 김일성 주석의 만남. 그리고 92년 대우 김우중 회장의 방북에도 역시 그것을 주선한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금강산 국제그룹 회장으로 알려진 박경륜 씨.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당시 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사진 한 장으로 그녀의 북한 내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에도 그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던 극소수 인물 중의 하나로 남한 인사들의 방북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박경륜 씨를 한마디로 평을 하면은 90년대 중반까지의 어떤 중요한 남북 교류사, 교류, 이 속에서는 사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박경륜 회장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녀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북경. 그녀의 남동생이 경영한다는 한 회사의 사무실에서 박경륜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게 갈마반도인데, 우리 사람들 지금 어디 가서 이게 아무도 없거든. 그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내가 8월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올해 나이 66. 청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회계학을 공부한 뒤 미국에서 살아온 재미교포 사업가다. 새나라 자동차 사건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제1교포 사업가 박노정 씨가 바로 그녀의 남편. 박 씨의 사망 직전인 84년부터 그녀는 북경에서 활동하며 북한에 진출할 길을 모색해왔다. 아니, 그건 우리 장시간 우리 돌아가신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북이 이제 전쟁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가를 오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모로 찾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접촉을 하면 남북조선을 갈 수 있을까? 그게 86년서부터 내가 아주 심각하게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이산가족 북한 진출의 길을 모색하던 박경륜 회장이 만난 사람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인척관계로 알려진 한 인물. 그의 주선으로 북한에 들어간 박 회장은 곧바로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1986년.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현 금강산 국제그룹의 모태인 금강산 관광회사였다. 대화 도중에 돈을 어떻게 하면 벌겠습니까? 이루어지면서 남북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교포 사업가를 비롯해 베이징은 북한 관련 사업을 벌이려는 기업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재미교포 김찬구 씨도 그런 사업가들 중에 하나.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해왔다. 최근까지도 그는 북한에서 임가공 형태로 봉제 완구를 수입해왔다. 어디 수입하든 간에 이걸 붙여야 돼요, 반드시. 여기 보면은 이제 원산지는 북한, 순평 완구 여기 있잖아요. 조선 평양 순평 완구 공장. 그의 첫 사업은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 그러나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사업선을 찾는 일이었다. 이제 그 대승총국의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일을 했는데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해도 약속대로 2달 이후에 나는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평양을 가보니까 약속한 사장은
참 힘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위에 당에 보고를 해가지고 당에서 그 모든 것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실천을 옮기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만은 그 부총리 때 김다련 씨 이런 분야 그런 레벨이야만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난 94년부터 북한에서 임가공 형태로 구두를 생산해 들여오고 있는 한 제화업체. 그곳의 정주관 사장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국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 국내 제품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지. 한 달 300쪽으로 시작한 교역이 지금은 한 달에 10,000쪽. 이 제화업체의 교역 상대는 북한의 광명성 총회사다. 그러나 지금의 교역 상대를 찾기까지 그 역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우리가 94년에 저쪽 대표부하고 북경에서 처음으로 투자 합의 계약을 했는데 저쪽에도 그동안 대남 창구가 준비가 덜 되고 우리 쪽도 저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아서 서로 대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 계약한 거는 성철리 총회사인데 그 다음에 계약한 사람이 보면 고민발이고 그 뒤에는 대경추고 그 뒤에 또 판명성이고 그러다가 중단돼 버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재미국표를 통해서 평양에 있는 광명성 총회사 총사장을 북경으로 나오게 해서 이라고 뭐 속칭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중간첩이 아닌가. 지금은 서로 다 오해가 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중간선을 잘 걸어가는 문제인데 제가 보는 박경륜 회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깊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쪽이면 남쪽에 오는 대로 그저 숨김없이 얘기하시고 또 저쪽 가면 저쪽 가서도 또 숨김없이 얘기하고 성격적으로 그분이 호탕하고 또 그렇게 뭘 숨기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오해받아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남과 북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북파가 될 수도 있고 진남파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남과 북을 대립의 관계를 보지 말고 싸울 존재로 보지 말고 역시 똑같은 민족으로서 동반자라서 보게 되면은 그런 진북이냐 진남이냐 반북이냐 그런 소리 자체가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중개인들이 남북한의 정보기관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97년 재미교포 윤홍준 씨의 기자회견으로 야기된 이른바 북풍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벌인 안기부의 정치 공작에 북한 중개인들이 개입된 사례였다. 더욱이 안기부의 공작원이었던 암호명 흑금성이 대북사업가의 신분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에이전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빚어낸 일종의 비극이었다. 당국자 대화 라인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원만했을 때는 자연히 이 민간 차원의 대화가 별로 유용가치가 없죠. 반대로 남북 정세가 굉장히 긴장되고 어떤 민간 차원의 대화가 물밑 대화 또는 전달 이런 게 필요한 과정 또 그런 시기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사건은 경색 국면에서 중개인들의 역할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95년 6월) 첫 발표된 쌀 지원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전기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남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히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좀
대화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근데 항상 대외 관계와 대내 관계의 밸런스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밑바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도 화해가 되더라도 통일될 때까지는 그런 밑바닥에 커뮤니케이션을 알선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에이전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 또 북한의 그 가이드라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투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관으로 아마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동의 한 사무실, 박경윤 회장은 이곳에서 남북의 기업인이 직접 만나 보다 전향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회장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은 미국이고 민족은 조선이고 고향은 충청도고 이북에는 난 연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조국은 어디입니까? 남북 다지 뭐. 나는 민족 사업가도 되고 민족 운동도 되고 투자도 되고, 투자라는 게 오늘 넣어서 오늘 뺄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게 날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럼 내 세대에 걷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가 걷겠죠. 나는 씨 뿌리는 신종을 했다고,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가가 아니라고 말 못하지. 지난 14년 한결같이 남과 북을 넘나들며 살아왔던 박경윤 회장. 그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했다는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도 통일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의 통일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될 바로 그날,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함께 마주한 밑바닥에 커뮤니케이션을 알선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에이전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 또 북한의 그 가이드라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투자 유치를 대행할 수 있는 공식화된 기관으로 아마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동의 한 사무실, 박경윤 회장은 이곳에서 남북의 기업인이 직접 만나 보다 전향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회장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은 미국이고 민족은 조선이고 고향은 충청도고 이북에는 난 연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조국은 어디입니까? 남북 다지 뭐. 나는 민족 사업가도 되고 민족 운동도 되고 투자도 되고, 투자라는 게 오늘 넣어서 오늘 뺄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게 날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럼 내 세대에 걷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가 걷겠죠. 나는 씨 뿌리는 신종을 했다고,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가가 아니라고 말 못하지. 지난 14년 한결같이 남과 북을 넘나들며 살아왔던 박경윤 회장. 그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했다는 투자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도 통일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의 통일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될 바로 그날,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함께 마주 앉을 그날이 아닐까. 얘기하면 눈물이 나. 얘기를 죽지 않으면 남북조선을 갈 수 있을까? 그게 86년서부터 내가 아주 심각하게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이산가족 북한 진출의 길을 모색하던 박경윤 회장이 만난 사람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인척관계로 알려진 한 인물. 그의 주선으로 북한에 들어간 박 회장은 곧바로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1986년.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현 금강산 국제그룹의 모태인 금강산 관광회사였다. 대화 도중에 돈을 어떻게 하면 벌겠습니까? 묻더라고. 돈 버시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거기 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광회사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니까, 우리가 무역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후인가 다시 들어가서 회사를 차렸죠. 그 제일 처음에 차린 회사가 금강산 관광회사니까 금강산 관광회사.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게 금강산 무역개발. 그 회사 2개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4년, 박 회장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현대가 진출하기 훨씬 전 재미 제1교포들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단을 모집했고, 지난 94년 본격적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북한 최초의 시중은행인 고려상업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그녀의 직함은 북한이 지분을 가진 금강산 국제그룹의 회장이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도 남북교류의 또 다른 무대다. Yes. Yes, how are you? Yes, very nice talking with you. 연변 과학기술대의 총장인 김진경 씨도 남북 간 중개인 역할을 담당해온 초기 인물 중에 하나다. 마산이 고향인 김진경 총장 역시 미국 시민권자. 88년부터 이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벌이며 북한과 관계를 맺었다. 현재 그는 북한의 나진의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통일부와 북한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토지 이용증. 내가 여러모로 찾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접촉을 하면 남북조선을 갈 수 있을까? 그게 86년서부터 내가 아주 심각하게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이산가족 북한 진출의 길을 모색하던 박경윤 회장이 만난 사람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인척관계로 알려진 한 인물. 그의 주선으로 북한에 들어간 박 회장은 곧바로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1986년.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 시작한 사업이 현 금강산 국제그룹의 모태인 금강산 관광회사였다. 대화 도중에 돈을 어떻게 하면 벌겠습니까? 묻더라고. 돈 버시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거기 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광회사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니까,
저기 우리가 무역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후인가 다시 들어가서 회사를 차렸죠. 그 제일 처음에 차린 회사가 금강산 관광회사니까 금강산 관광회사. 그런 그 다음에 한 게 금강산 무역개발. 그 회사 2개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4년 박 회장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현대가 진출하기 훨씬 전 재미 제1교포들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단을 모집했고 지난 94년 본격적인 금강산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북한 최초의 시중은행인 고려상업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그녀의 직함은 북한이 지분을 가진 금강산 국제그룹의 회장이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도 남북교류의 또 다른 무대다. Yes. Yes, how are you? Yes, very nice talking with you. 연변 과학기술대의 총장인 김진경 씨도 남북 간 중개인 역할을 담당해온 초기 인물 중에 하나다. 마산이 고향인 김진경 총장 역시 미국 시민권자. 88년부터 이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벌이며 북한과 관계를 맺었다. 현재 그는 북한의 나진의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통일부와 북한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 받고요. 또 당시 정치적인 대결로는 어떠한 남북 교류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 또는 남북이 서로 그 도움이 되고 또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연변에 도움이 되는 길이 바로 그 선박 항로를 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전후 50년간 철조망으로 막혀있던 남과 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통일의 그날을 꿈꾸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밑거름이 된 것은 아마도 남과 북의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났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과 북을 이어왔던 사람들, 그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평가돼야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트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교포도 있고 재미교포도 있고 민족의식을 가져가지고 민족적 차원에서 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뭐 너무너무나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을 규명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사되지 않은 사업은 일단 제외하고요. 성사된 사업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이 없었다면 그 사업이 성사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그래도 남북이 어떤 한계를 넘지 않고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올 수 있고 또 그나마 미미한 그나마 교류가 가능했던 것도 다 그런 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저는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신의지와 중국의 접경지대인 중국의 단도, 북한과 교역의 요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거리에서는 북한의 번호판을 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차들은 대부분 북한으로 가져갈 각종 물자가 실린 트럭들이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불과 5분 만에 신의주로 건너가게 될 물건들. 앞으로 이런 지점들을 통해 남과 북 교류의 장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 속에서 지금껏 남과 북을 이어왔던 중개인이 설 자리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남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히 나가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95년 당시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다. 연길의 교포 사업가인 전용만 씨는 95년 9월 남북한 최초의 해상 직항로인 나진 부산 간 항로를 열었다. 9월 3차 수준. 한국 측에서는 95년 9월 28일 오픈됐고 저희 나진은 10월 1일 이틀 차이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통그룹이라는 해운 회사를 경영하는 전용만 씨. 한국 특수선 주식회사의 박종규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해 1년간 심혈을 기울여 남북에 막힌 길을 열었다. 90년 초반에 두만강 하류 지역 개발, 또 환동해권 경제 협력이란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박종규 회장님과 협력해서 이 남북 직항로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죠. 또 중국은 정부로부터 또 저희 회사가 길림성의 유일한 해운 국제선박회사입니다. 그래서 동북아개발, 특히 동북지역, 연변지역과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백길, 또 그 물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았고요. 직항로 개설에는 85년부터 연변을 무대로 북한과 사업을 해온 전용만 씨의 경험과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마도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전적으로서 한국 후예로서 중국 2세입니다. 그리고 직항로 개설하기 전에 이북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무역이라든지 많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수준 두 나라 한국이나 이북의 차이가 너무 힘든 것이 가슴 아팠고요. 또 당시 정치적인 대결로는 어떠한 남북 교류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 또는 남북이 서로 그 도움이 되고 또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연변에 도움이 되는 길이 바로 그 선박 항로를 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전후 50년간 철저히